김치스베 복사 접기. 그 네 번째 확진자 아직 알려지지 않은 추가된 동선. 그거요. 그 서브웨이가 끝이 아니었더라고. 아라파파 방식도 있었고, 그 다음에 수목원 삼계탕도 있었고, 되게 많이 돌아다녔지 이거예요. 그래서 오늘 내가 그걸 어떻게 알았냐면, 그 여기 오려고 출근하려고 딱 사거리 앞에서 신호대기 하는데 위에서 내려오잖아. 그 폐쇄돼 있고 막 그 MBC 카메라가 막 안에 막 찍고 있고, 그 안경 낀 기자 한 명 있거든. 걔가 이제 거기서 막 뭐라고 그 멘트하고 있는 게 딱 보이고, 그래서 저기도 뭔가 터졌구나 해서 알고 보니 난 솔직히 그래, 싸잡아서 그 동네 사람들 욕하고 싶지는 않은데 갔다 왔으면 좀 사람이 대가리 뭐가 되는지 모르겠어. 자기가 지금 거기서 갔다 왔으면 당연히 아주 높은 확률로 자기가 지금 감염됐을 거다라고 생각하고, 안 되나 그게? 그치? 벌금 때려야 돼 진짜. 이런 건 치료비도 지가 개인이 부담해야 되고, 그치? 네 번째 확진자 퀵 회사 사장이라서 우리 동네잖아. 퀵. 나하고 동선 안 겹쳐. 나는 그 휴강하는 동안 교육청에서 휴강하라고 해서 휴강 보고까지 다 했어. 휴원한 동안 집에서 애기 보고 그냥 정말 말 그대로 그냥 자가격리급 했어 진짜로. 빨리 지나가야 돼. 빨리 끝내야 되고, 우리 빨리 공부해야 되고. 이게 그게 있거든. 사람의 심리가. 솔직히 옛날에 이런 거 바랐던 친구들이 있었을 거야. 와, 시험 보기 싫다. 아니면 뭐 내일 학교가 좀 불이 났으면, 아니면 내일 천재지면 일어나가지고 내가 그지? 학교를 안 가는지 모르더니면 막상 탁 치고 보니까 너무 짜증나지 지금. 중딩 때였으면 즐겼을 텐데. 그지? 고등학생이면 지금 고3인데 지금 집중 못하고 뭔가 이 뒤숭숭한 그런 분위기가 너무 지금 안 좋은 것 같아. 그치? 스스로 마음을 딱 잡아야 돼, 자기 스스로. 그리고 그런 생각을 해야 돼. 이 시기에 학교를 안 가기 때문에 자기만의 어떤 공부 계획 짧게라도 세워가지고 뭐 하나 마치고 좀 계약하는 그런 느낌 가져야 되고. 자, 내용 들어가겠습니다. 김시습의 만복사 접포기인데, 김시습 같은 경우에는 이거 기억하라 그랬지? 금오신화. 우리나라 최초의 한문 소설집. 그래서 괄호를 2개 치러야 돼. 그러니까 괄호가 2개면 어떤 책 혹은 어떤 그 합쳐놓은 문집을 의미하고, 하나는 그냥 작품 제목. 알겠지? 그럼 이렇게 되는 거야. 김시습의 금오신화중 하나 만복사 접포기. 원래 우리가 배웠던 작품이 유명한 거 뭐 있었어? 태교. 너에게 기회를 주마. 김시습의 금오신화 중에서 우리가 이미 배웠던 유명한 작품 하나. 그 저승 가서 그 저승에 간 여인이랑 제목. 그 전쟁통의 아니 타이틀 그냥 막 설명하지 말고, 나는 지금 그 키워드를 원해. 그 부모님 뼈. 그러니까 그 제목을 얘기하라고. 내용은 거의 다 아는데. 당연하지. 그리고 그 저승. 그러니까 제목을 얘기하시면 돼요. 뭐 있는데 그 인간 세상이랑 그 스카우터에서 저승에서. 그건 금오신화 쪽 아니었나?
아, 저승에서 스카우트 한 거야? 그 남연부주지 아, 네. 말고, 용궁부연동 말고, 치유불벽정기 말고, 그리고 만복사 저포기 말고. 몇 글자예요? 응? 5글자. 찾아오고 막 5글자. 전으로 끝나. 아, 전? 전? 아따 준다. 일응규응전. 이생규장전. 예, 됐습니다. 이생이 남의 집 담장을 엿본 이야기. 치씨 여인을 만나고 사랑을 느껴서 서로 표지 주고받다가 아버지 반대로 헤어졌다가 다시 또 상사병원에서 만났다가 결혼하고 만났다가 또 전쟁 나가지고 이제 도망치던 와중에 이생은 무사히 도망쳤는데 여인은 그지? 그 내가 너에게 정죄를 빼앗길 것이면 차라리 그 죽고 말겠다 하면서 이제 죽임을 당하잖아. 그랬던 여인이 다시 돌아와가지고 만나는 이야기 기억나시죠? 그래서 이 금오신의 특징이 어때? 상당히 우리가 비현실적이라고 말할 수 있는 전기적 요소, 비현실적 요소 중에서 이생규장전과 만복사전폭의 공통점인데 뭐냐? 인귀교환이라는 명혼 소설의 면모. 인기교환 얼추 짐작이 갈 거야. 사람과 귀신이 서로 뭐 하는 거? 사랑을 주고받거나 말을 주고받거나 뭔가 로맨스가 벌어지는 거. 그치? 어이 솔직해. 그리고 명혼소설하게 되면 인간의 영혼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는 소설. 이게 이생규장전과 만복사 저폭의 공통점인데 약간 다른 게 있어. 참고로 이생규장전 같은 경우에는 어때? 죽은 사람이 돌아온 거? 또 있지만 전쟁통? 또 있지만 그 하늘에서 이생규장전. 그런 얘가 정절을 지키다 죽었잖아. 최씨 여인이. 그리고 그 최씨 여인에게 부모의 뭐 시신이 어딘지 물어보면서 묻어주는 그런 효심도 보이잖아. 여기 약간 유교적인 바탕이 깔려있는 작품이었거든. 근데 이 작품은 이 제목을 보면 만복사라는 절이야. 절기록. 그래서 약간 불교를 바탕으로 한 작품이야. 참고로 우리가 여기서 불교적인 작품 하나 더 앞에서 배웠나? 옛날에 배웠나? 작년에 배웠구나. 조신설화, 조신의고. 그것도 불교를 바탕으로 해가지고 꿈을 꿔서 뭐 돌미륵이 나오고 막 절 세우고 이러잖아. 김현가모도 어찌됐든 간에 그 화랑이었던 김현이 머리 그 탑돌이를 잘해가지고 부처님이 너에게 선물을 주마 해가지고 호랑이 보내준 거잖아. 그래서 결국 호원사는 절 세우고. 그러니까 불교 사상에 바탕에 깔려있는 작품이 상당히 많아요. 그 중에 하나가 바로 만복사 저폭입니다. 이거는 뭐냐? 만복사라는 절. 이 절이 의미하는 것은 첫 번째 공간이 되고 두 번째 사상적 배경이 되기도 합니다. 공간이 만복사라는 절에서 벌어진 이야기, 사상은 불교 사상. 그리고 접포기 하게 되면 이게 일종의 놀이예요. 보드게임이에요. 그 주사위 놀이 같은 거. 있겠죠. 그래서 만복사에서 누가 양생이 뭐 하는 이야기입니까? 부처님과 함께 접포놀이를 해서 이겨서 부처님에게 자신의 소원을 들어달라고 부탁을 해서 부처님이 소원을 들어줬는데 밥만 들어준 거야. 그러니까 여자는 데려다 줬는데 네가 살아있는 사람이라는 조건 안 붙였잖아 해서 귀신을 데려다 주고 그래서 귀신과 사랑을 나누고 나중에 그 여인의 부모도 만나고 하는 과정 속에서 이 부모가요 안 믿어요. 처음에는 진짜 내 딸을 만났느냐, 어떻게 귀신을 만날 수가 있느냐, 그리고 네 은그릇의 정체는 뭐냐 막 이렇게 하는 과정 속에서 진위를 확인하는 부분들이 막 나오기 시작해요. 그리고 한번 밥 먹어봐라 소리도 막 나고. 그죠? 그리고 나서 중요한 건 이거예요. 이생규장전도 마지막에 최씨 여인이 다시 저승으로 돌아가고 난 다음에 이생은 어떻게 됐을까요? 시름시름 앓다가 아파서 병들어서 최씨를 못 잊고 죽어요. 그리고 양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사람들은요 공통적으로 이게 있어요. 어떤 여인을 사랑하고 그 여인이 귀신인지 뭔지 몰라도 사랑을 하고 나서 그 여인에 대한 이 남성의 정절이 변치 않습니다. 이거는 뭘 보여주는 것이냐? 바로 이 김시습이
생육신 단종에 대한 충성을 다했던 대표적인 신하였거든. 그런 단종에 대한 그지 일편단심의 마음을 누굴 통해 가지고 두 작품의 주인공인 이생과 양생을 통해 가지고 표출하고자 했던 것이었죠. 그들의 어떤 행위, 다른 여인을 만나지 않고 혹은 행복한 국제 삶을 계속 이어가지 않고 뭐 해버리는 것? 끝까지 그 믿음을 저버리지 않고 병들어 죽거나 이렇게 하는 모습, 뭐 산에 들어가서 혼자 지내버리는 모습, 이런 부분에서 뭐가 나타난다? 김시습의 일편단심의 정서가 나타난다. 내용은 상당히 쉽고 좀 나름 재미도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요. 빠르게 나가겠습니다. 다음 날은 마침 3월 20나흘이었다. 이고장에는 이날이면 만복사, 이름이 참 좋죠. 만가지 소원을 들어주는 그런 절이래요. 부처님이 아주 능력이 쩔어가지고. 그래서 등불을 켜고 복을 비는 풍속이 있었다. 그날도 많은 남녀가 만복사에 모이들어 소원을 빌었는데 날이 저물고 번패도 끝나자 인적이 드물어졌다. 양생은, 자 양생 동그라미 치세요. 남주. 법당으로 들어가 불상 앞에 섰다. 그러고는 소매 속에서 저포를 꺼내어 앞으로 던지며 말했다. 제가 오늘 부처님과 더불어서 저포를 한판하려고 합니다. 만약 제가 진다면 법에는 베풀어서 제사를 올릴 것이고요. 제가 진다면 이렇게 할 것이고, 하지만 부처님께서 지시면 아름다운 여인을 얻어 제 소원을 이루어 주셔야 합니다. 조건은 하나야. 아름다운 여인일 뿐이었어. 반드시 사람이어야 돼 이런 말 안 한 거지. 산 사람이어야 돼 이런 말 안 했죠. 양생은 축원을 마치고 저포로 던졌는데 결과는 양생의 승이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양생의 승리라는 이 사건이, 아까 양생의 소원이 있었잖아요. 부처님하고 내길 걸 때 그 소원,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이 암시되잖아요. 바로 아름다운 여인과의 만남. 이루어질 것을 암시하는 그런 내용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문제 같지 않은 1번 문제 보시면, 기억에 대한 내용으로 가장 특별한 것 바로 양생이 자신이 소망한 바를 이룰 수 있게 된다는 것을 말해준다. 바로 아름다운 여인과의 만남이 이루어지게 됐다. 1번이에요. 이런 거는 내용 화기차 푸는 문제였고, 돌아와서 그는 즉시 불상 앞에 꿇어앉아 아뢰었습니다. 일이 이미 정해졌으니 절대로 속이시면 안 됩니다. 부처님 딴소리 하시면 안 돼요. 양생은 말을 마치고 불상에 모셔놓은 자리 아래 숨어서 약속이 이루어지길 기다렸다. 잠시 후 어떤 아름다운 여인이 나타났다. 여인 동그라미 치시고, 여주는 여주인데 귀신이지. 나이는 15쯤 됐을까? 참, 옛날 소설들 보면 춘향전에서 춘향하고 방자가 단원을 만난 때 얘네 몇 살이었는 줄 알아? 중3. 중3. 당원날, 야 방자야, 저기 저 울긋불긋 저 왔다 갔다 하는 저 아름다운 것이 무엇이냐? 아, 다름이 아니오라 이골 태기 월매가 춘향이라고. 좀 불러봐라. 그랬더니 안 됩니다. 아마 월매가 안 보내줄 거예요. 막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편지서가 난 찾아가잖아. 그지? 그런 다음에 어떻게 돼? 우리 나이가 어찌 되느냐? 이파리옵니다. 성은 어찌 되느냐? 성가이옵니다. 아, 나는 이거 다 단이구나. 동성동본이 아니어서 우리 전생명분을 맺어보자. 만나자마자 중3짜리가 우리 결혼합시다. 이런 얘기가 왔네. 춘향이 뭐라고 얘기해? 미친 거 아니야도 안 하지. 불만기를 써주시오. 그럼 내가 당신의 사랑을 믿겠소. 이런 식으로. 중3들이. 지금도 이거 봐봐. 여자애 중3이 지금 이 한밤중에 절에 와가지고 너무 애로워요. 막 이런 내용 썼잖아 지금. 그러니까 점점 이게 인간의 수명이 늘어나면서 그게 뒤로 밀리는 것 같아. 옛날에 우리가 환갑 때 잔치를 했잖아. 오래 사셨다고. 60갑잘 살았다고. 그래서 잔치를 해. 장수하셨다고. 그게 무슨 얘기냐면 옛날에 30이면 인생의 절반을 산 거야. 그럼 30쯤 되면 뭐냐면 거의 많은 걸 이뤄놔야 되는 거야. 이제 가정도 다 이루고 자식도 어느 정도 키웠고 뭐 이런 상황이 되는 거야. 요즘에 30은 뭐야? 애지. 그잖아. 지금 요즘 30도 뭐 부모님이랑 같이 사는 거 취준생 아니면 있잖아. 그지?
점점 결혼하는 시기도 늦어졌고 점점 사람이 좀 이거 뭔가 부모의 곁을 떠나는 시기도 늦어졌고 하는 거 보니까 수명이 늘어나는 그런 것 같아. 저 예전 같으면 솔직히 그 생각들이에요.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 40대 중반? 40대 중반이잖아요. 이 어른을 생각해보면 진짜 어른이었거든. 제사 때 명절 때 진짜 안방 차지예요. 제 어릴 때 기억이 안방 차지해가지고 제떨이 딱 가놓고 거기서 그냥 막 담배 피고 막 술상 봐오면 그냥 거기서 막 술 먹고 막 이랬던 어른들이었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저는 아직도 제가 그런 그때 그분들 같은 나이가 아니었다 생각하죠. 어쨌든 간에 그걸 이 정도로 생각하면 돼요. 오늘날 치면 20대 초반에 그런 아리따운 여인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양갈래로 따내린 머리와 자 이거 양갈래라는 얘기 멀리 미할까 얘들아? 물론 양갈래이기도 하고 뭐 가운데를 따기도 하고 따내린 머리는 아직 결혼하지 않은. 진짜요? 머리 모양이 달라지죠? 남자들 결혼하면 머리 모양이 달라지잖아요. 네. 상투를 틀거든요 결혼하면. 댕기머리 하다가. 댕기머리 하다가. 남자도 이렇게 해갈라 해가지고 이렇게 머리 따다가 혼인하면 남자도 상투를 틀어. 근데 양갈래였어요? 아니 하나인데 양갈래가 되게 예쁘잖아. 막 그거 생각나잖아. 소나기. 황순원의 소나기. 서울에서 온 그애. 그지? 네. 선수. 죽음을 남친한 보라색 스웨터. 선수 막 그 남자애 꼬시려고 하는 그냥 완전 치밀한 작전 세우더니 처음에 물가에서 막 살랑살랑 하다가 돌다리 가운데 떡 번쩍 앉아가지고 그지? 자 수수한 옷차림의 얌전한 아가씨였다. 하늘의 선녀나 바다의 여신처럼 아름다운 그녀는 바라볼수록 단정한 모습이었다. 여인이 기름병을 들어 등잔에 기름을 부은 후 향을 꽂았다. 그리고 부처 앞에 세 번 절을 올린 후 꿇어앉아 슬픈 한숨을 내쉬며 말하였다. 사람의 인생이 아무리 박명한들 어찌와 같을까라고 얘기해놓고 축원문을 꺼내. 자 이제 축원문. 원래요 부처님한테 자신의 소원을 들어달라고 또는 부처님한테 자신의 지금 불도에 귀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 쓴 글인데 내용이 그 밑에 쭉 나와있죠. 아무고을 아무지역에 사는 아무개가 아뢰입니다. 전에 변방의 방어가 무너져 왜구가 쳐들어왔을 때 참고로 왜구의 침입이요? 아니야. 뭐 평상시에도 일어나고 있던 거니 도적질. 참고로 김시습의 작품은 고려 말기를 배경으로 한 게 많아. 이생규장전 홍건적이 2차 침입이었잖아. 그치? 네. 홍건적이랑 고려 때 일어난 거잖아요. 이거는 왜구의 침입, 왜구. 네. 이거 누가 가서 토벌했어? 이성계? 이성계도 토벌했지, 그지? 또 누구 갔어? 노인 돌고길 금고길 돌같이 하라. 황금복이 같이 하라. 최유장군. 그지? 그 시대야, 고려 시대야, 고려 말기. 그치? 자, 그때 왜구 침입 때 칼날이 눈앞을 가득 채우고 봉화가 해마다 피어올랐습니다. 왜구들이 집들을 불살라버리고 백성들 노략질하니 사람들은 동서로 달아다 숨고 사방으로 도망을 바빴습니다. 이 와중에 친척과 인들이 뿔뿔이 흩어지고 말았고 손에는 냇버들처럼 연약한 몸으로 멀리 갈 수 없어서 그래서 귀방 깊숙이 숨어 끝까지 정제를 지키고 깨끗한 행실을 보존하면서 난리화를 면하였습니다. 부모님께서 딸 자식이 정제로 지키는 것을 기특하게 여기시고 한적한 곳을 피신시켜 임시로 초야에 묻혀 살게 되었습니다. 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요. 이건 죽으래거든. 그러니까 자기가 지금 뭐라고 생각하냐면 자신의 죽음을 초야에 묻혀 산 걸로 표현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대놓고 나 이렇게 죽어서 억울하고 죽어서 뭐하고 이런 내용 나왔으면 양생이 아예 애초부터 이 귀신이잖아 하고 여인과 사랑에 이르지 않겠죠. 그래서 일부러 자신의 죽음을 알리지 않고 뭔가 비유적인 표현으로 참 무덤입니다. 알겠죠? 초에 붙여살게 되었다가 무덤에 붙인 죽은 모습입니다. 그게 이미 3년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가을달밤과 꽃피는 봄날을 상심한 채 헛되이 보내면서 쓸쓸히 지내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부분이에요.
이 추범문의 핵심이 나옵니다. 마지막, 저에게 부여된 운명의 인연이 있다면 어서 빨리 만나 즐거움을 누릴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부처님. 했을 때, 물론, 수능은 어떻게 될지 모르죠. 이 작품 낼지 안 낼지 모르겠는데. 근데 학교에서 이걸 생각해야 돼. 지금 이 여인이 추범문을 쓰면서 부처님에게 뭔가 바란 내용이 있잖아? 그 중에 이런 게 있었잖아요? 이 내용하고, 태수 김은의 딸이, 그러니까 비는 내용은 아닌데 어쨌든 간에 태수 김은의 딸이 말하는 내용. 저도 평소에 뭐 누구를 보고 당신을 보고 이런 마음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오늘 당신과 함께 만나서 우리 부부 인연을 맺어가려고 합니다. 이런 내용 나오잖아요. 그랬을 때 이 여인들이 하고 있는 말은 모두 뭡니까? 이 작품에 등장하는 주인공 조신이나 양생의 의도에 부합되는 말들. 양생이 듣고 싶어하는 말, 조신이 듣고 싶어하는 말. 그래서 두 사람이 서로 같은 마음을 가지고 이제 뭐하게 되었구나, 지극한 사랑을 나눌 수 있게 되었구나 라는 조건이 생기게 된 것이죠. 만약에 양생만 원하고 조신만 원한다면 이게 이루어질 수 없는 사랑이잖아요. 근데 차이가 있다면 뭐예요? 조신의 꿈은 꿈을 통해서 이게 실현되고요. 이것은 비현실적, 즉 귀신이 등장하면서 이런 일이 벌어진다는 차이가 좀 있어요. 공통적인 건 모두 비현실적이라는 얘기죠. 자, 이렇게 하자. 중략 왠지 알 거야. 아직 19금이어서 그래. 술을 다 마신 후 헤어질 때 여인이 은그릇 하나를 양생에게 주면서 말했다. 은그릇. 징표. 바로 양생이 여인과 만났다는 징표가 됐죠. 증거물이 됩니다. 원래는 이거 그거였을 거야. 비녀? 비녀도 있고 어떤 작품이 비녀를 사랑하기도 하고. 아, 왜? 뭐가요? 이 만보사 접붙기가 여러 개인가? 한 작품이잖아. 지금 말씀드린 건 뭐냐면 사람이 죽을 때 왜 그 사람이 옛날에 그랬잖아. 아끼던 물건 이런 거 같이 껴먹기 했잖아. 그치? 그 물건 중에 하나일 것이다. 내일 저희 부모님께서 저를 위하여 보련사의 음식을 베푸실 것입니다. 만약 당신이 저를 버리시지 않으면 보련사 가는 길에 기다리고 있다가 저와 함께 절로 가서 제 부모님 뵙는 것이 어떠신지요? 양생이 그러겠어. 여기까지는 살아있는 여인이라고 생각한 것이고 우리 부모님을 만납시다 라고 생각한 건데, 이 말도 지금 숨어있는 것들이 있죠. 보련사에 가서 음식을 베푸는 건요, 바로 이 딸의 죽은 지 3년이 되면 지내는 제사를 대상이라고 해요. 우리가 뭐 소상 대상 이렇게 하거든요. 그 장례의 절차예요, 이게. 그리고 중요한 건 뭐냐면 제 부모님을 뵙는다는 것은 뭐냐면 자기는 없이 누구만, 양생만. 넘어가 보세요. 이튿날 양생은 여인의 말대로 은그릇을 들고 보련사 가는 길까지 기다리고 있었는데, 과연 어떤 귀족 집안에서 딸 자식의 대상을 치르려고 수리와 말을 길게 늘어세우고 보련사로 가는 길이었다. 길가에서 어떤 서생이 은그릇에 서 있는 것을 보고 하인이 말하기를 아가씨의 무덤에서 묻은 물건을 벌써 어떤 사람이 훔쳤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 하인이 대답하자 서생이 은그릇을 들고는 은그릇 말씀입니다. 그래서 경위를 물어봐요. 그러자 전날 여인과 약속한 대로 그대로 얘기했고, 여인의 부모가 놀랍고도 의아하게 생각해요. 아직 확실히 믿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A분 보세요. 나에겐 오직 딸아이 하나만 있었는데 외부가 침입한 난리가 났을 때 적에게 해를 입어 죽었다. 미처 장례도 치르지 못해서 계령사 골짜기에 임시로 묻어주었다. 이래저래 미루다가 오늘에 이르러 드디어 뭐하게 되었다. 대상날이라 제를 올려 조승규를 추도하려고 한다네. 자네는 약속대로 딸아이를 기다렸다가 함께 오게, 부디 놀라지 말게나 하면서 뭐하게 된 겁니까? 아, 내가 만났던 여인이 살아있는 사람이 아니라 죽은 여인이었구나 라고 알게 된 것이죠. 그리고
그는 먼저 보련사로 떠났고 양생은 기다렸다가 여인과 함께 기뻐하는 마음으로 보련사로 옵니다. 그리고 나서 여인이 양생에게 함께 차와 음식이나 드시지요 하고 양생은 그 말을 여인의 부모에게 고했고 여인의 부모는 시험해보고자,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아직까지 완벽하게 양생의 말을 믿지 못했기 때문에 양생에게 함께 식사하라고 시켰고 수저 놀리는 소리만 들렸고 산 사람이 식사하는 소리가 같았다. 무슨 얘기냐? 형태는 보이지 않고 소리만 들린 거예요. 아, 진짜 내 딸아이가 여기 와가지고 양생과 식사하고 있구나. 그제야 부모가 놀라서 탄식을 하게 되죠. 그리고 휘장 곁에서 같이 잠자기를 보냈고 한밤중에 말소리가 낭낭히 들렸는데 사람들이 자세히 엿들으려 하면 갑자기 말이 끊어졌고, 이런 식으로 이렇게 같이 지내다가 여인은 결국 뭐 하게 됩니까? 다시 저승으로 떠나게 됩니다. 자, 우리가 아까 1번 문제 확인했고요. 2번 문제 잠깐 보시면 축어문을 이해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보시면 아까 이게 있었죠. 자기가 뭐 하게 된 거야? 잘 피해서 부모가 어디로? 초야에 묻혀 살라고 숨겨뒀잖아요. 이게 피신이었습니다. 그 피신을 뭐라고 얘기한 거예요? 자신의 죽음을 피신으로 비유해서 표현한 것이었죠. 답 1번입니다. 허무하게도. 양생과 미리 만나게 된 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전생의 업보를 풀어내기 위한 노력, 이런 것도 없었고요. 비극적 삶의 원인은 전쟁이었고 외국의 침입이었고 자신의 죽음을 인정하지 않은 태도도 아니었습니다. 답은 1번이죠. 3번입니다. 3번 같은 경우는 보기를 먼저 읽지 않은 이유가 뭐냐면 너무나도 제가 이 유명한 작품에서 미리 사전 설명했기 때문에 바로 답을 찾을게요. 답이 2번입니다. 숙제를 나눈 겁니다. 여인의 부모가 양생에게 과거의 사연을 고백한 것은 양생의 반응을 유도해서 양생의 진실한 사랑을 추구하는 인물인지 판단해 보려고 한 것이 아니라, 진실한 사랑 판단이 아니에요. 진짜 죽은 자신의 딸 아이와 만났는지 확인 절차인 것이지 진실한 사랑까지 확인 절차는 아닙니다. 나머지를 보시면요. 1번에 부모가 양생이 은그릇 지니게 된 경위를 듣고 놀라는 것은 아직은 현실과 비현실계가 단절되어 있다. 쉽게 말하면 살아있는 양생이 죽은 자신의 딸과 만날 수 없다. 못 믿기 때문에. 3번, 여인이 보련사에 왔으나 친척들, 승려들이 이를 믿지 못하는 것은 현실과 비현실계가 있다는 것을, 그들이 연결될 수 있다는 것을 신뢰하지 못했기 때문에 아직은. 그래서 볼 수 없던 것이었죠. 4번, 현실계 다른 사람들은 여인의 모습을 볼 수 없었지만 양생만이 여인의 모습을 볼 수 있는 것은 오로지 양생만이 이런 비현실계 존재의 여인과 교류할 수 있는 존재임을 알려주죠. 그러니까 부처님은 이거예요. 저분들이 이긴 결과를 뭐 해준 겁니까? 비현실세계 인물과 현실세계의 자신이 서로 교류할 수 있는 그 능력을 줘버린 거예요. 그렇죠? 5번입니다. 부모가 수저 놀리는 소리를 들은 것과 양생과 죽은 딸이 소통하고 만날 수 있다는 점을 확인해야 돼. 이걸 가지고 양생과 죽은 딸이 소통하겠구나. 이것을 확인하게 된 것이라고 마지막 부분에서 확인할 수 있죠. 답이 2번. 그래서 마법사 돋보기는 간단하게 정리하겠습니다. 명언소설이고 인기교환 모티프가 나타나면서 중요한 거 뭐냐면 이 작품에서 불교적인 색채를 바탕으로 해가지고 산자와 죽은 자의 지고지순한 사랑을 보여주는 작품이었다는 것. 중요한 건요. 고자성문 5번입니다. 요거를 지금 바로 위에 수록할게요. 상당히 복잡하고요. 기가 풀면서 간단하게 제가 줄거리적으로 좀 해야 돼요. 교재가 원래 좀 EBS 수능 특강은 조금 아쉬운 게 몇 가지가 있어요. 작가에 대해서 설명할 때 그냥 다 작자미상이 쳐내버리는 것 같아. 창성가면은 작자미상 아닙니다. 예전에 수능에 나왔던 작품이고요. 분명 작가가 아주 뚜렷하게 알려진 사람이에요. 조성기의 창선가미록으로 이 사람 정확히 언제 태어나고 언제 죽었는지도 알려진 사람이야. 17세기 초반에 태어나고 17세기 후반에 죽은 이 사람 호가요 졸수제예요. 아까 이생규장전 잘 생각 안 나는 걸로 봐가지고 절대 이거는 기억이 안 날 거야. 허생전 배운 기억 있습니까? 허생전? 박지원 허생전? 박지원 허생전 보게 되면요.
허생이 그 이완 장군이 찾아와요. 그래서 청나라에게 복수할 그런 북벌을 한번 해보자 라고 할 때 왜 나 같은 사람 찾아왔느냐 라고 얘기하면서 그 졸수제 조성기 선생 이런 표현을 쓰거든요. 박지원의 소리도 언급되는 사람, 유명한 사람입니다. 참고로 이 사람이요 상당히 많은 분야 학식이 뛰어나고, 그러니까 단순히 어떤 학문 유교학만이 아니라 과학이라는 게 이쪽에도 관심이 많고 뛰어났던 사람이었어요. 그런 그가 어머니께서요, 사대부 집안의 부인이세요. 어릴 어머니가 그 이야기 듣는 걸 되게 좋아하셨어요. 소설 같은 거 읽는 거 좋아하셨고, 그런 효자 중에 누가 있었냐면 이 김만중이 자신의 어머니를 위해서 유배지에서 쓴 소설이 바로 구운몽이에요. 김만중이. 그리고 이 조성기가 자신의 어머니를 위해서 지은 소설이 바로 이 창성가미록이라는 소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옛날에 소설을요 이렇게 얘기해요. 고전 소설에는 옛날 사람들 기준입니다. 두 가지가 있다. 전책이 있고 녹책이 있다. 무슨 얘기냐면 전으로 끝나는 소설이 있고 록으로 끝나는 소설이 있다. 그래서 전책은 읽을 바가 못 되고 록책은 읽을 만하다라고 얘기하는 옛날 사람들 평가가 있었어요. 사대부 기준이요. 참고로 전책은요 춘향전, 신성전, 흥부전, 흥길동전 이런 것들 있잖아요. 인물이야기 이런 것을 읽을 만하지 못하다. 그냥 되게 흥미 위주의 작품들이다. 반면 교훈적이고 깨달음을 강하게 주면서 록으로 끝나는 것, 창성가미록이 대표적인 녹책이에요. 그래서 녹책으로 평가받은 작품이 뭐가 있었냐면요 창성가미록,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김만중의 구운몽, 사시남전기 이런 것을 녹책으로 봐요. 기록. 그러니까 록 하게 되면 좀 그 기록이야. 그래서 우리가 이 창성가미록이 그래도 뭐로 평가받았다? 녹책으로 평가받은 작품이었어요. 그럴 때 이 창성가미록은 여러분 잠깐 어디 가셔야 되냐면요 보기를 가셔야 돼요. 가문소설입니다. 여기 지금 한 집안의 이야기예요. 바로 화씨 집안의 이야기로 그 집안 내부에 있는 구성원 사이에 갈등, 그리고 갈등이 해소되는 과정을 보여주는 소설로 자, 특이한 점이 있습니다. 이 작품 정말 특이한 작품이에요. 일반적으로 다른 소설들은요 선인과 악인이 등장하면 보통 어떻게 돼요? 결과가 인과응보 권선징악적으로 악인이 벌을 받잖아요. 이 작품은 악인이 벌을 받지 않습니다. 어떻게 끝나느냐? 그 악인의 개과 천선을 유도해요. 마음을 고쳐먹고 착하게 살기를. 그래서 다른 일반적인 소설하고 좀 다른 결말을 보입니다. 그래서 얘가 이번에 수능이 나왔던 얘기 있었죠. 자, 일단은 간단하게 이 집안의 구성원 설명을 좀 해드릴게요. 일단은 화욱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집안의 가장이에요. 화욱. 참고로 이 사람은요 대국공신의 7대조예요. 7대손이에요. 7대손. 그래서 이 집안은 되게 있는 집안입니다. 그 중에 첫째 정실 부인 심씨, 둘째 부인 요씨, 그리고 마지막 셋째 부인 정씨, 이렇게 부인이 3명 있었죠. 그래서 첫째 부인에게서 아들 낳습니다. 그럼 장자야, 화춘. 둘째 부인 요씨에게서 딸을 낳아요. 화빙선. 마지막 정씨 부인에게서 또 아들 하나 더 낳습니다. 화진. 그리고 이 화욱에게는 누이가 한 명 있었는데 시집갔던 성부인이라는 누이가 있습니다. 자, 그럴 때 잘 보세요. 이 작품에서 여기 있는 심씨와 그의 아들인 화춘, 첫째 부인과 첫째 아들이 있잖아요. 지금 세모로 친 이유가 있습니다. 가장 마음이 곱지 못하고 시기 질투가 심한 사람이에요.
반면 정씨나 그리고 정씨 아들 화진, 특히 얘가 가장 뛰어난 면모를 지닌 사람이고 화빙선도 긍정대수로 지녔습니다. 왜냐하면 이 화빙선의 어머니 요씨 부인이 일찍 돌아가십니다. 그래서 이 화빙선은 정씨에게 키워지게 돼요. 그리고 고모도 좋은 사람이에요. 성부인도. 이 사람들에 의해서 피해를 입지 않을까 걱정을 해요. 그리고 아버지도 자기 큰아들 화춘에게 야, 너 똑바로 해라. 동생 보기 부끄럽지 않냐? 라고 자꾸 핀잔을 줘요. 큰아들에게. 그럼 큰아들은 뭐합니까? 엄마한테 가가지고 엄마, 아빠가 나 이렇게 했어. 엄마, 아빠가 나 때문에 집안 망한데 아빠 미친 거 아니야? 엄마, 아빠가 나보고 저 동생 좀 본받으래. 이런 식으로 얘기하자 이 엄마가 뭐합니까? 이것들 때문에. 그리고 나서 화옥이요. 당시 간실했어요. 엄숙이라고. 이 사람의 모함도 받고 여러 가지 이유로 벌써에서 물러나가지고 돌아와서 얼마 있다 죽습니다. 아버지 딱 죽자 뭐 하게 돼요? 슬슬 기세가 펼쳐질 때 이 성부인이 돌아와가지고 집안에 기가 좀 잡아줘요. 나대지 말라고. 그러다가 성부인이 다시 자기 옛집으로 돌아갈 일이 생긴 겁니다. 쉽게 말하면 이들에게 뭔가 이제 좀 보호받기 전에 두 사람이 사라지자 그때부터 심씨와 화춘이 아끼기 시작되는 거예요. 자, 그럼 상당히 복잡한 여러 가지 갈등 요소들이 있는데 일단 요 위주로만 일단 먼저 보시면 이게 좀 수록 부분이니까 아시겠죠?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요. 이렇게 화진도 쫓겨나고 화진의 부인도 쫓겨나고 화진의 부인은 소식이 어디 있는지도 끊긴 상태에서 화진은 어떻게 하냐면요. 나중에 어디론가 가서 누굴 만나서 도수를 배워요. 그래가지고 영웅이 됩니다. 그래서 위기로부터 뭔가를 구해가지고 쉽게 말해 해적들 다 소탕해요. 그럼 다음에 높은 관직에 올라갑니다. 그러고 나서 뭐 하느냐? 얘네들을 너네 다 엎드려 새끼들 이렇게 한 게 아니라 잘못을 다 뉘우치게 하고 그런 다음에 가족 구성원 다시 받아들여요. 그래서 자기 아내도 되찾고 이 화진 아내는요 다시 심씨를 시어머니로 모시면서 정성스럽게 효도를 다하고 사는 이야기. 얘도 착해져요. 벌이 능사가 아니다. 사람은 바뀔 수 있다. 개과서술을 보여준 작품입니다. 이 작품에도 독특한 면모가 하나 있어요. 개성적 인물들이 등장해요. 똑같이 착한데 어떤 식으로 착하냐입니다. 점잖고 착한 사람이 있고 담대하고 착한 사람이 있고 이런 식으로 약간 개성적 인물들이 등장한다는 것도 또 새로운 시도예요. 그 이전의 소설에서 많이 탈피한 부분들이 보입니다. 그렇지만 뭐는 있습니까 여러분들? 사시남정기처럼 한 집안에서 어떤 쟁충 그리고 누가 이 집안의 대를 이을 닥치는 내용은 조금 옛날 소설의 면모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고 특히 이런 영웅적인 면모도 마찬가지 기존 소설의 내용을 담고 있죠. 특이한 점 뭐였다? 이 작품은 권선징악이 아닌 무엇을? 개과 천선을 예술은 작품이고 모든 인물이 전형적이지 않고 어떤 인물이 개성적 인물도 등장한다는 것. 그러면요. 예. 죽잖아요 화옥이. 예. 그러면 심씨랑 화춘이 이렇게 막 그 일단은 집안에 큰 부인이고 큰 아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얘한테 일단 물려받은 거예요. 큰 쪽에서 그 화옥 그 뭐냐. 어쨌든 장자 기승이었어요 현재까지는. 그지. 그러니까 같이 사이좋게 지낸 게 아니라 언제든 얘네를 다 쫓아낼 궁리를 하고 있던 거예요. 요. 앞부분 줄거리 볼게요. 화옥에게는 세 부인이 있었는데 심씨에게서 장자 화춘, 정씨에게서 차자 화진, 요씨에게서 딸 화빙선을 얻는다. 요씨가 일찍 죽게 되어서 화빙선은 정씨에게 의탁하게 되고 성부인은 여기 화옥의 누이예요. 남편이 성형과 사별한 뒤 화옥의 집에서 지내고 있다. 화옥은 아버지입니다. 정색을 하며 화춘을 꾸짖습니다. 왜 꾸짖냐? 얘가 잘못을 했죠. A 부분. 우리 가문은 대대로 충효와 법도로 전수하여 심성을 한결같이 정도로 닦고 지켜왔느니라. 술잔을 들고 즐겁게 노는 때가 있다 할지라도 어찌 일찍 음란하거나 예의에 어긋나는 말하는 사람이 없었는데 이제까지 이런 사람이 우리 집안에 없었는데 지금 네가 불령 앞에서 시를 지으며 광탕함 이와 같으니 해교하는 소리구나.
차오르는 모름지기 마음 고치고 행실을 닦아 동정일치를 반드시 내 동생에게 배우도록 하거라. 뭔가 비교의 대상을 설정해버립니다. 그것도 누구? 보통 동생 갖고 비교하면 형들은 진짜 겁나 박치거든, 그지? 뭐 이런 사람 중에 한 명 누가 있었냐면요, 태평천의 윤식원 영감이 아들은 손자. 손자한테 배워라. 손자한테, 종수한테, 야, 너는 어서 군수가 돼야지. 너 동생만 치도 못해요. 동생은 말이야 이제 일본 가 있는 그 종학이는 말이야 그 경찰서장이 될 건데, 넌 지금 뭐 하고 있는 겨? 아직 군속이라고나 있고, 응? 동생만도 못한 놈. 화씨 종사 내 손으로 망하게 하지는 말아야 할 것이다 라고 얘기한 것을, 화씨는 북으로 들여 올라간 다음에 어머니에게 보합니다. 소자가 모친의 사랑을 과도하게 받은 나머지 멋대로 놀며 학업을 폐하였으니 불취하다는 책망 보디 달게 받을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대인께서 지나치게 노여하시면 심지어는 화씨 종사가 내 손에서 망하리라 라는 말씀까지 하셨습니다. 보통 이거 말의 특징이 뭐예요? 완전 대조 부풀려지죠. 망하게 하지는 말아야 한다라고 얘기한 것을 망하리라라고 바꿔버린 겁니다. 자식된 자로서 어찌 원통하게 생각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지금 뭐하고 있는 거예요? 화추는 아버지가 자신에게서 자신의 때에서 이 집안에 어떤 그 존폐가 달려있다는 얘기를 듣고 상당히 원통하게 여기고 있잖아요. 이 비의 내용을 가지고, 잠깐만 여러분들 2번 문제 가보세요. 2번 선택지 보세요. 화추는 자신이 화씨 가문의 번영과는 상관없는 인물을 생각한다? 아니죠. 자신이 이 집안을 망하게 한다 안 한다 그 문제를 가지고 원통함을 느낀다는 것은 상관없는 인물이 아닙니다. 왜냐면요, 얘는 이 집안의 자기가 적장자다 라는 것을 상당히 중시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적자, 서자가 있고 적자 중에도 큰아들이잖아요. 적장자. 그래서 이런 자부심이 강했던 인물이었는데 아버지의 꾸짖음을 들으니까 당연히 원통한 것이었죠. 2번이 잘못된 설명입니다. 그러면서 화진이 비록 타고난 재주가 특이하고 행동거지가 봐봐, 표현, 볼만하다고는 인정하지 않는 것이죠. 대인께서는 소자라 여금 화진의 앞에 무릎을 꿇고 매사를 모두 배우게 하였어. 무릎을 꿇어주지도 않았는데. 하지만 천하에 어찌 형이 동생에게 배우는 도리가 있을 수 있겠습니까? 심씨가 그 말을 듣고 벌컥 화를 내며 낯빛이 변했다. 상공께서 정씨가문의 유망한 계집 화진 어머니, 그리고 간교하라도 화진 묘하는 거죠. 이게 빠져 기회를 얻지 못했던 것일 뿐이다. 지금 이미 무서리가 내렸으니 장차 두꺼운 얼음이 얼고 말 것이다. 하지만 내 차라리 죽을지언정 내가 힘없이 머리를 숙이는 꼴은 절대로 두고 보지 않을 것이다. 무슨 얘기냐면, 지금은 너에게 이랬던 이들에 의해서 너가 지금 이 대인에게 미움을 받는 게 시작되었다. 더 이게 심해질 것이다. 내가 죽으면 죽었지 그런 거는 못 보겠다. 그로부터 심씨는 화춘과 함께 공연히 정부인 모자를 원망하거나 자나깨나 이를 갈았다. 그리고 화빙선도 정부인의 손에서 자랐다 그래가지고 함께 묘했던 것이었죠. 성부인은 그런 사실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뭐합니까? 안타까워하죠. 한 대가 지났다 임소저. 자, 한 명의 추가 인물이 나옵니다. 근데 임소저는요, 화춘의 아내예요. 부부 사이입니다. 얘도 정신 제대로 박힌 애예요. 부인을 잘 얻었어요. 얘는 완전 애란데. 부인이 뭐라고 얘기하느냐? 화춘의 행동거지가 폐악하고 언어가 법도가 없음을 날마다 지켜보다가 울면서 말합니다. 제 남편에게. 군자께서는 법도 있는 가문에서 생장했으니 마땅히 윤리를 아실 것입니다. 그런데 근래 말씀이 간혹 윤리와 보편적인 그런 정상에서 벗어나고 마음 씀씀이가 아름답지 못합니다. 첩은 비록 우매한 여자이지만 내심으로 한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남편에게 할 말 다 하죠. 또한 사람은 어진 부영이 있음을 즐거워하는 법입니다. 지금 아버님 즐거워주세요. 아버님 즐거워주세요. 높은 덕망과 바른 조행, 그리고 삼촌 성씨 즐거워주세요. 외삼촌인, 아니 고모부지, 고모부 성령.
지극한 효성과 공손한 행실을 분장해서 눈으로 직접 보면서 가르침 받으셨습니다. 옛사람이 이르기를 삼바 쑥쑥대는 그대로 두어도 곱게 자란다. 무슨 얘기냐면 우리 삼나무 대가 타다시도 주출이 잠대. 님이 5만 원을 저녁을 일찍 지어먹고 중문 앞에 나가서 막 이수로 가액을 하고 막 워렁둥탕 뛰어가서 딱 보니까 님인가? 주출이 3대가 서 있는 거야. 긴 대가 서 있는 거. 삼나무 대. 3대가 곱게만 자라요. 그런 삼밭에 있는 쑥대는 뭐 하는 거야? 3대가 곱게 자라는 영향으로 인해 가지고 얘도 놔둬도 곱게 자란다. 좋은 집안에서 좋은 사람들의 본을 받고 자라는 그 아이는 좋게 클 수밖에 없다 얘기입니다. 근데 너 왜 그러지? 농약 먹은 것도 아니고 얘만 이상한 거야 지금. 첩은 군자의 어긋난 행실이 이 지경에 이르리라고는 실로 짐작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또한 줄 보세요. 정씨 어머니. 네, 큰 덕망과 또 줄 보세요. 작은 서방님. 제가 지금 줄 그으라고 한 사람들이 누구냐면요. 비교 대상들입니다. 본받을 만한 사람들. 아까 아버지도 이 화춘에게 뭐라고 얘기해요? 내 동생에게 배우도록 하고 이런 말 나오잖아요. 그러면 A와 B의 공통점이, A와 C의 공통점이 안 나옵니다. 모두 비교한다. 그죠? 1번이죠. 주변 인물과 비교하여 상대방의 변화를 유도합니다. 동생에게 본받도록 하거라 행동. 그리고 이 집안의 어른들과 정씨 부인과 이 동생에게서 좋은 모습을 본받도록 하세요. 등등 변화를 유도하는 말들이었죠. 그래서 한탄하고 있습니다 라고 얘기했는데도 불구하고 화춘은 여전히 잘못을 반성하지 않았다. 그래서 임소전은 그 다음 뭐합니까? 홀로 기박한 운명을 한탄하면서 가까이 하지 않아요. 그래서 뭐하게 됩니까? 자식조차 둘 수 없었죠. 중략 이유 부분 아버지 화옥이 벼슬을 물리고 돌아오고 돌아가신 다음에 성부인마저 다시 옛집으로 돌아가게 된 상황입니다. 잠시 옛집으로 떠난 뒤 심씨는 비로소 주먹을 휘두르고 아귀를 실룩거리며 승냥이처럼 으르렁거렸다. 그래서 이 누가 심씨가 악행을 저지를 때 어떤 방법을 이용했느냐? 바로 자기 시녀인 계향과 난향 등의 시녀를 시켜서 온갖 악행을 저지릅니다. 자, 그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요. 바로 요 부인의 유모 취선이 소절을 보고 울면서 한탄하였다. 누구냐면요. 바로 요씨 부인, 화빙선의 어머니 요씨의 유모. 였던 누구랑 우리 취선과 누가 화빙선이 이 사람을 지금 소저라고 표현한 거예요. 서로 대화를 나눈 장면입니다. 지극히 인자시던 선노야와 선부인께서 소저와 공자를 생각하지 아니하고 돌아가셨습니다. 누가 돌아가신 거예요? 먼저 요씨가 돌아가시고 어머니, 그 다음 누구 돌아가신 겁니까? 아버지까지 돌아가시게 된 것이었죠. 그리하여 문득 두 외로운 고륙에게 쓰라린 고통을 안긴 나머지 주옥 같은 목숨이 언제 끊을지 모르는 처지로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진실로 바라거니와 제가 먼저 죽어서 그 참혹한 광경을 보지 않으려고 합니다. 소절은 눈물만 삼킬 뿐 대꾸를 하지 않았다. 추세 다시 울면서 말하기를 성부인께서 한번 부중을 떠나신 뒤로 이분이 떠나신 뒤로 수선의 신뢰 중에서 혹독한 형벌을 받은 자가 무수히 많답니다. 그 밖의 사람들도 목숨을 죽인 채 오금을 펴지 못하니 그 운명이 마치 그물력을 펴겨갔습니다. 아, 정부인께서 언제 남에게 악한 일을 하신 적이 있었기에 지금 저희가 이런 고통을 당하는 것입니까? 정부인은 악행을 저지른 적이 없었는데 왜 우리가 이 심씨부인에게 고통을 당하는 거지? 이 얘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년 아무 말도 안 했거든요. 근데 뭐합니까? 난향이 얘가 와가지고 이 두 사람의 이야기를 들어요. 취선이 한 얘기를 듣습니다. 그런 다음에 재빨리 심씨에게 고했죠. 심씨는 난향과 계향으로 하여금 소절을 끌어오게 한 뒤 발을 쾅쾅 무릎을 꾸짖습니다. 천한계집 빙선아, 흉악한 마음 품고 천한 자식이 편에 서서 감히 적자의 지위를 빼앗고자 하여 먼저 정모부터 없애려고 천한 종료 치신함께 은밀하게 이를 꾸미느냐. 지금 뭐예요 여러분들 이거? 빙선이가 소저였어요? 예.
여기서 지금 임소자 얘기하는 줄 알았어. 누구? 임소자. 아니야. 불러놓고는 빙선하 했잖아. 소절을 끌어오게 한 뒤 천한계지 빙선하. 화빙선이야? 알겠지? 화빙선에게 심씨를 뭐 한 겁니까? 눈명을 씌운 거죠. 무슨 눈명을 씌운 겁니까? 시선과 서로 모의한 다음에 자신을 죽이려고 했다. 소절은 기가 막혀 아무 말도 못하고 눈물을 흘리자 심씨는 화진을 불러 마당에 꿇어앉힌 다음에 쇠 몽둥이로 난간을 쳐부수며 군수를 꾸짖죠. 천한자식 화진아, 성부인의 세도를 믿고 선군 우롱에 적장자의 지위를 빼앗으려 했으나 하늘이 악인을 도울 리가 없다. 대사가 실패로 돌아가자 도리어 요망한 누이 흉악과 종룡과 짜고 흉측한 짓을 저지르려 하느냐라고 마찬가지로 누명을 씌우자 화진이 통곡하면서 인생 천지 오륜이 중하고 오륜 가운데 부자가 중합니다. 그런데 아버지 어머니는 일체이십니다. 소자가 비록 무상하지만 모친께서 어찌 차마 그런 말씀을 하실 수 있습니까? 어찌 차마 저희들이 어머니를 음해하려고 혹은 어머니를 죽이려고 그랬겠습니까? 너무 심한 말씀을 하십니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치열하게 생각해 주십시오 라고 하는 부분이 끝납니다. 요거를 가지고 3번 문제 잠깐 보세요. 3번에 5번 보시면 화진이 심씨에게 어찌 차마 그런 말씀을 하실 수 있냐고 따져 묻는 것은 화진이 심씨의 가문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게 아니라 심씨가 자신들에게 너무나도 심한 말을 했다라고 지금 거짓 모함을 했기 때문에 그것은 안타까움이지 어떤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다라는 설명을 드리는 것이죠. 3번에 5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 일단은 고전 산문을 어느 정도 끝내놓고요. 좀 쉬었다가 현대 수월 쪽으로 들어갈 텐데 이것도